더뉴스 2부 시작합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가 역대 최대폭의 적자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수출 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에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한파 속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59만 원을 지원하는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전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산층에 대한 대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천문학적 예산이 관건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이 4,800원으로 1,000원 오르고 시간과 거리당 요금도 인상됐습니다. 일부 제과류도 오늘자로 가격을 올리는 등 고물가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2019년 경기도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경기도 대표단을 초청해달라며 북측에 보낸 공문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북측 인사와 접촉할 당시에 참석자 명단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한국발 입국자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연장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 성격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기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지도부와는 조금 다른 결의 목소리, 어쩔 땐 쓴소리를 내는 의원들이었습니다. 홍영표, 김종민, 조응천, 박용진, 이원욱 의원들이 참여한 모임 민주당의 길. 어제 민심으로 보는 민주당의 길이라는 주제로 첫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비명계 모임이라는 평가 속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축사를 하면서 정당은 다양성이 본질이라면서 끌어안기에 나서는 모습이었죠. 민주당의 길도 비명계 모임이 아니라 비전 모임이라면서 일단 선을 긋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또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비롯해서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향후 비명계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당장 오늘 박용진 의원이 이 대표가 기소되면 당원 80조를 적용해서 당무정지 여부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직접 듣고 더 정치 풀어보겠습니다. 개인의 사법적 리스크를 당 전체의 리스크로 위험으로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재명도 죽고 당도 죽는다. 이 절박한 상황을 인지하고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첫 주제는 민주당의 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민주당의 길에서 어제 이제 비공개 토론회가 있었고 혹시 거기 가셨습니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원이 아니어서. 아 그렇군요. 예. 거기서 이제 여러 이야기 나왔는데 총선 이야기도 나왔나 봐요. 혹시 들으신 거 있습니까? 예. 좀 내부 취재를 해서 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그 몇몇 의원님들이 그걸 준비하면서 말씀을 제가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길 이전에 반성과 혁신 모임이라는 모임을 먼저 만들어서 네. 저희들이 대선에서 지고 지방선거에서 지고 나서 여러 가지 좀 고민과 모색을 좀 여러 차례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외부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것이 이제 좀 회고적인 반성과 혁신이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설정해야 된다 이런 고민 속에서 이번에 좀 모임을 확대하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했다. 저는 이렇게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제 나온 얘기도 저는 지금 다양하게 물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또 국민들을 만나보면 지금 내년 선거 쉽지 않다 이런 목소리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함께 고민 나누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 민주당의 길이 혹시 포스트 이재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전주 의원님은 남의 당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셨어요? 면면이 보면은 수박 모임인 것 같아요. 네. 그 개딸들이 이제 좌표를 찍은 수박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데 비명계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뭐 궁금한 거는 어제 비공개로 했습니다만 네. 사실 그냥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예. 민주당이 사는 길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제 이 모임에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뭐 앞으로 또 끌어안아야 될 그런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2차 소환을 좀 앞두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뭐 대북송금 지금 이런 게 또 지금 또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뭐 이러한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이게 지금 당과 이재명 대표가 같이 가는 것이 맞냐 사실 저는 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좀 나왔지 않을까 예.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본인이 사면 초과죠. 사법 리스크 좀 앞두고 있고 뭐 당에서도 계속 지금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예. 그런 면에서 본인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그러한 뭐 화합 차원에서 비명계 참석을 하지 않았을까 의원들을 생각합니다. 끌어안으려는 네. 그러한 의도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오늘 제가 잠깐 박용진 의원 저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기소되면 직무정지 당원 80조대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당원에 따르면은 만약에 기소가 되면 직무정지 80조대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오늘 당원에 나온 내용이죠. 당원에 대한 내용은 예. 그럴 경우에는 당무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당무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죠. 뭐 본인은 제척되겠죠, 당연히. 예. 이렇게 될 텐데 저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당원을 개정한 이유도 여러 가지 정권이 바뀌고 나서 네. 예상되었던 지금과 같은 검찰 독재, 검찰의 폭주 양상을 두고 이 부분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박용진 의원의 생각에는 반대를 합니다. 아. 지금은 저희들이 전 당원에 네. 총의를 모아서 당 대표로 선출을 했었고 지금과 같이 검찰의 일방적인 정말 이렇게 제1야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검찰에 소환하는 적은 없었거든요. 민주당은 검찰의 지금 수사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이것을 당무회에 의해서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면 예. 될 것이지 본인도 아마 그런 의견을 내시겠죠. 근데 네. 다양한 분들이 의견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박용진 의원은 생각이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 잠깐만. 예. 우리 전주 의원님이 수박 모임이라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돼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비교적으로 본다면 윤심에만 모든 것을 경쟁하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습보다는 네. 다양하게 이렇게 모임들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 민주당이 훨씬 더 건강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 잠시 뒤에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때 한번 따갑게 이제 질책을 해주시고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길 관련해서 일단 이재명 대표가 가서 다양한 의견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당내에서는 단일 대우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이 검찰의 수사 양상이라든지 뭐 검찰, 경찰, 감사원 이렇게 사정기관의 전면적인 탄압의 양상을 볼 때는 네. 민주당이 뭐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설에도 많이 만나보고 지금도 당원들하고도 만나보고 국민들하고도 만나보면 뭐 하고 있는 거냐 대체 네. 이런 목소리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뭐 그 많은 의석 가지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뭘 하고 있는 거냐라는 질책도 많으셔요. 저는 오히려 제가 당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봅니다. 전혀 네. 모르는 당원들인데 예, 그런 예. 목소리가 오히려 많아서 더 놀랄 정도거든요.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 지금 단일 대우 이런 목소리를 떠나서 네. 이런 야당 탄압에 대해서는 당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뭐 민주당의 길이든 다른 또 모임이든 해서 여러 가지 건강한 목소리도 수용하고 이게 좀 정상적인 당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게 대중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말에 이제 장외 집회도 예고돼 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의혹 TF 특검. 뭐 TF 아시는 만들었죠. 것처럼 김건희 여사 수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뭐 곧 2월 10일 날 권오수 회장의 그 도이치모터스 판결이 지금 나온다고 예, 제가 예.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요 언론에 보도되지 않지만 뭐 탐사 보도 전문 채널을 통해서 이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또 새로운 정보들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제가 숫자까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압수수색 수와 우리 김건희 여사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양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비교하지 않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민주당의 장애투쟁이라든지 김건희 네. 여사 TF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의혹이 사실 당대표가 되기 전의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같이 그렇게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 민주당의 저는 뭐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런 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 야당 대표라고 해서 수사에서 비껴갈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했던 것이 국민과 동일한 수준에서 예. 강제 수사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조국 전 장관의 사건을 많이 떠올리게 하거든요. 네. 내로남불적인 그런 반응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수사에서 수사를 안 받고 아니면 가벼운 처분을 받고 이게 공정과 상식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많은 이러한 분이 사실 대권 주자가 됐던 것부터가 사실은 본인의 이러한 사법 리스크를 벗기 위한 이런 방탄 대선 출마였고요. 이어져서 또 개항을에서 또 방탄용 출마를 했고 당대표 출마 역시 방탄이고 지금 국회마저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이 사라졌어요. 민주당의 마른 민생을 외치고 있는데 민생이 아니라 지금 장외투쟁 얘기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떤 뭐 특검을 뭐 하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정치적 공세로만 지금 빠져들고 예. 있는 이런 형국이 근데- 민생과 거기가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면에서 네. 그런 면에서 이게 그 정말 공인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다고 하면 정치 탄압을 외칠 게 아니라 본인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의원님 뭐 평소에 예. 그 말씀 잘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제1야당의 대표이고 지난번 대선 대선으로 해서 정말 근소한 차이로 뭐 윤석열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그 수많은 국민들에게 표를 받으신 분을 방탄용 대선 출마라니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정치에 도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방탄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출마 자체를 방탄용 출마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이후로 뭐 방탄하지만 한 번도 출석을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부르면 부른 대로 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금 모습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오히려 존중하고 그다음에 죄를 지었다라고 그건 뭐 판사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시지만 그래, 그런 일단은 부분으로 지금, 혐의가 있는 것이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혐의만 있을 뿐이고요. 아직도 재판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혐의에 대해서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니 예. 본인의 지금 검찰 수사를 지금 정치 탄압이라고 하고 있고 예. 없는 죄를 지금 검찰이 만들어낸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그러면은 나를 우리 아시는 수사하지 것처럼 말아라. 우리 역사에서 나를 검찰이 수사하지 말아라. 지금 조작을 그렇게밖에 통해서 안 들어요. 기소하고 그 뭐가 어떤 조작됐다는 거야? 조작됐다는 증거를 한번 아니, 대보세요. 지금 조작됐다는 증거를 전재현 대보고 나서 의원님은 얘기를 하셔야지. 검찰이 기소하거나 예. 수사하면 모든 것이 옳거나 예. 모든 것이 바른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 우리가 오역된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 저희들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물론 민주당으로서는 당대표가 한 번도 예. 아니고 여러 차례 검찰에 출두하는 것이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굉장히 이것은 마음이 무거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예, 예. 그래도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수사를 다 검찰이 조작을 한다, 증거 조작을 해서 정치 탄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네, 지금 뭐 여야가 첨예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사안입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소환하면 응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또 그 혐의가 실제로 검찰의 주장대로 입증되고 또 사실로 확인되는지는 이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요. 북한에 전달한 300만 달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추진 관련 돈이다라고 진술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신작 소설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민주당의 입장은 뭐죠? 뭐 아시는 것처럼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도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검사 시절부터 했던 수사 양태인데요. 예. 전혀 근거가 있거나 확인되는 바도 없이 뭐 아마 특정 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검찰발 보도가 지금까지 쭉 나와 있고 앞으로도 예.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 상황이 뭐 경기도가 대북 교류를 추진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그 당시는 이미 북미 하노이 회담이 깨지고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일부 아마 접촉을 했을 가능성들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지금 대납을 했다. 우리가 대납하는데 네. 불과 며칠 전까지 김성태 회장이 체포가 돼서 들어올 때 생중계까지 하면서 했던 얘기는 변호사 대납이었습니다. 그건 어디로 갔습니까? 변호사 대납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죄 지었다고 하고 마치 다 된 것처럼 변호사 대납 때문에 도망가고 그 사람을 잡아온 것처럼 얘기했지만 오히려 본질적인 이야기, 지금 이분이 3천억이 넘는 배임 문제로 걸려 있어요. 예. 오히려 많은 부분으로 배임이나 횡령을 통해서 피해를 주는 주주들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본질적인 수사는 어디로 가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이 측근들을 좀 뭐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해서 또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있는 모습 자체에 대해서 저희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변인이 누가 봐도 대북 사업의 검은 실체를 담은 범죄 실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시작은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김성태 회장이 지금 많은 회사 돈을 횡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수사를 하다 보면 제가 법정에서 경험론을 비춰봐도 이 돈 어디다 썼냐 이걸 물어봐요. 거기에서 당연히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이것을 예. 500만 달러는 그러면 그 경기도에서 하는 뭐 이러한 북한 관련한 스마트팜 이런 비용으로 대납을 했다. 300만 달러는 그 이재명 지사의 당시 지사의 어떤 그런 그 대북 방문, 북한 방문을 위한 그러한 돈으로 지금 사용한 것이다. 아마 이제 그런 진술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그 당 대표가 신작 소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는 뭐 그 구작 소설은 뭔지 예. 구작 소설은 대장동 게이트를 얘기하는 건가? 근데 저 오늘 이게 언론 보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 대북 송금 300만 불 이게 이재명 대표의 그 당시 도지사의 대북 방문을 위한 것이 이제 2019년 11월에 한 300만 달러가 지금 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본인이 지금 직인이 찍혀 있잖아요. 경기도지사 예. 직인. 그래서 나를 포함한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경제사절단을 북한에서 초청해달라. 네. 이 내용의 이 공문이 분명히 경기도지사의 그 공문은 직인이 언론 있고 보도에서 나온 언론 공문이죠? 보도에 나온 예, 것입니다. 예. 그리고 YTN에서도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 때 네. 방북 요청 공문 확보 이거 오늘 그 YTN 좀 기사인데 이런 것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게 팩트를 가지고 지금 팩트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증거와 법리로 어떠한 기소 여부나 예. 유죄 여부는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작 소설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이게 점점 이게는 사건 부인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예, 말씀드리면 뭐냐면 김성태 전 회장 처음에 몰랐다 그랬습니다. 나 모르는 사이다. 그랬다 그 다음에 어느 그 모 언론에 지금 인터뷰에 나가셔서는 뭐 술자리에서 한 번 누가 전화 바꿔줘가지고 예. 전화 기억난다 그러는데 오늘 또 나오는 얘기는 2번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한 번 더. 2019년 1월에 통화를 했고 12월에 통화를 했고 2019년 1월에서는 이것은 이화영 지사가 당시 중국에서 북한 관계자와 만나서 그 자리에서 통화했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연 김성태 회장을 모르는 사이인데 왜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의 당시 지사의 대북 방문을 위해서 왜 300만 달러를 성공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가 지금 확보된 상태에서 나온 진술이라고 보이고요. 이것을 예. 신작 소설이라고 좀 폄하할 것이 아니라 이 공문에 대해서 아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저게 이제 2019년 5월 경기도 경제 고찰단을 이제 초청해달라는 편지 내용인데 지금 이제 수사의 핵심은 이 편지 내용과 함께 과연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용으로 300만 달러를 보냈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김성태 전 회장이 그렇게 진술을 한 것을 지금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예.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대북 송금 뭐 대납 이런 문제들 할 때 오히려 저는 그런 거에 전문가가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네. 청와대 대통령실 안보 1차장이죠.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저 북한 관계자 만나서 돈 봉투 건네다가 망신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네. 뭐 전주혜 의원님께서는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알려지고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대북 교류를 네. 추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뭐 북한의 자체 경기도에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뭐 거기다 농장을 지어주는 것인데 뭐 큰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마치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방북을 하려고 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예. 그리고 본인들의 당사자 확인이 없는 보도들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추가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고요. 이제 검찰까지 조율을 하겠죠. 네, 관련해서 그 이슈는 다음 기회에 다루고요.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후보 네. 등록일이 며칠 안 남았죠. 2월 2일하고 3일이니까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네요. 내일 모레죠. 네. 지금 안철수 의원하고 김기현 의원이 당권 주자 이제 2강으로 압축이 됐는데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흐름상?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2강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뭐 선거가 아무래도 좀 두 분한테 이제 초점을 맞춰지는 좀 그런 영향이 있죠. 그리고 예. 오늘 이제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층을 이제 상대로 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가 저희가 나오고 그래프로 있습니다만, 준비했거든요. 예, 근데 예. 이제 이게 선거가 아직 스타트도 아직 안 한 상태죠. 아직 이제 출발선에 또 이제 나서지 않은 상태고, 예. 선거 자체가 이제 3월 8일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글쎄 한 달 동안 맞춰 많은 변수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저 양자 대결의 이 내용이 예. 그대로 좀 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저런 양상이 계속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어떤 배경으로요?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지지층이 또 책임당원하고는 좀 비율이나 뭐 구성이 조금 다를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예. 이제 전당대회의 투표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뭐 정말 당원이 예. 당원의 목소리가 100% 당심이다 해서 이번에 이런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룰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국민의힘 지지를 하는데 비당원이신 분과 또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서 당원 가입까지 하고 또 책임당원까지 가신 분들의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과연 국민의힘 당원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담은 좀 데이터냐.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내에서도 예.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박성희 의원께서는 최근에 이 전당대회 흐름, 여론조사 흐름 계속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예. 제가 보기엔 김기현 의원이 자가당착에 빠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저 윤핵관들이 스스로 파놓은 꾀에 무덤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 룰을 바꿀 때의 대상은 유승민 의원이었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 제거하려고 룰을 바꾼 거 아닙니까? 꼴대 옮겼죠. 네. 그러다가 이제 유승민 의원이 그런 측면에서 제거가 되니까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에서 당원 투표 100%로 바꿨다. 거기다 결선 투표까지 도입하면서 예. 바꿨다가 이제 나경원 의원이 올라왔습니다. 나경원 의원 제거하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계자들 심지어 초선 의원들까지 모두 모여가지고 나경원 의원을 한테 집단 린치하는 거 봤거든요, 국민들이.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결국 저런 여론조사, 물론 전주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과 책임당원은 다를 수도 있지만 예. 이미 당 룰을 바꿀 때 명분이 이제 당신과 민심은 다르지 않다라는 명분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당도 전당대회를 해보면 이 모수가 많아질수록 좀 사람이 많아질수록 여론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원 투표가. 국민의힘 당원이 지금 80만이 넘으니까 그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당원인가요? 네. 80만이 넘는다면서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이 자체가 흔히 말하는 지금 김기현 의원이 의원들, 지역위원장들 이런 거 오다 정치하려고 하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수도권 뭐 결의대하고 출정식 하던데, 네. 근데 그걸로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뭐 결선 투표를 가든 안 가든 오히려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나. 예, 자기들이 예. 룰을 바꿨던 것이 오히려 큰 화를 미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의 양강 구도가 이제 굳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제 대부분의 의원들이 같은 평가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여의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지지율이 여러 조사에서 오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오늘 라디오 인터뷰 내용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눌게요. 많은 의원들께서 저한테 지지 의사를 표명하라고 전화를 주고 계세요. 20분 넘죠? 김장연대. 그 내용이 과연 맞는 내용인지 뭐 윤심이라든지 많은 게 사실과 다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윤 대통령과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축구로 치면은 손흥민과 해리케인의 관계거든요. 오늘 안철수 의원 인터뷰 내용 중에 김장연대 윤심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했고 어제 이제 김기현 의원이 지지하는 의원이 없다라는 인터뷰를 했더니 오늘은 자기 지지하는 의원이 20명이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예. 근데 김장연대 윤심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그거는 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자꾸만 이제 그 뭐 두 분 다 내가 친윤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안철수 대표도 나는 뭐 윤심 그 친윤이 아니라 그냥 뭐 독자적으로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뭐 본인도 친윤이라고 하지 이러한 않나요? 중립적인 예. 뭐 방법으로 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네. 나도 친윤이다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지금 다 그런 어떻게 보면 친윤 경쟁을 좀 하고 있다고 좀 보이는 면이 좀 있죠. 예. 거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뭐 본인을 이렇게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누가 이렇게 의원들도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또 본인만이 아시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박상혁 의원님이 예. 뭐 아까 그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집단 린치 좀 말씀하셨는데 뭐 저도 초선으로서 50명의 초선 성명서에 동참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것은 이제 뭐냐면 나경원 대표님이 좀 말씀이 과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초선 의원들이 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글쎄 이제 안철수 대표의 지금 이런 지지율이 갑자기 이제 급상승한 여러 가지 요인을 좀 분석을 해볼 때 네. 이제 유승민 대표가 어제 좀 안 나오시겠다고 불출마를 또 선언을 네. 좀 하셨고요. 좀 또 나경원 대표도 좀 불출마를 선언을 했다. 좀 그러한 좀 면들이 네. 좀 그렇게 안철수 대표의 지지층 지지율 예. 좀 오르는데 좀 영향이 좀 미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의원이요 최근에 이제 김연경 선수와 가수 남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요. 이와 관련해서 일단은 김기현 의원이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네.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김기현 의원이 유감을 표시했다는 것은 이게 지금 저 김연경 선수라든지 남진 가수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잘? 예. 이 논란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치를 뭐 초선이지만 하고 있고 네. 뭐 오랫동안 정치를 봐왔지만 저런 논란 자체가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스스로 네. 근본적인 원인을 좀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생각하는 게 정치인들 항상 겉멋을 쓰고 뭔가 부패하고 이런 이미지로 바라보시거든요. 근데 예.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을 결국 저런 그 유명인의 등을 업고 하려다가 결국은 저렇게 망신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정말 반성하고 대호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전 의원님 짧게 저 논란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어떻게 보면 뭐 노이즈 마케팅 생각하신 거 노이즈 아닌가? 마케팅이라고 예, 보세요?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본인한테 좀 악재가 좀 아닐까요? 본인 좀 약간 좀 그거를 뭐 이제 어느 모임에 갔는데 뭐 내가 좀 좋아하는 뭐 김영정 선수와 남진 가수를 만나서 뭐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근데 이제 이 정도의 저렇게 표현을 페이스북의 했거든요. 김연경 내용이었으면 선수와 남선에게 진심으로 아 그러니까 이제 감사의 그렇게 말씀입니다. 예. 좀 담백하게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오히려 굉장히 좋아 보이죠. 왜냐하면 네. 또 그분들하고 뭐 사진 찍은 건 맞는 거고 그 두 분도 지금 엄지척을 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예. 좀 저게 너무 이제 좀 과하게 좀 포장이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런 좀 뭐 예측하지 못한 뭐 이러한 좀 뭐 안 좋은 뭐 이러한 또 사태까지 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야 의원들한테 직접 들어봤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 1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 게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쳤는데 올 상반기까지는 이 어려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혹한기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지난 2012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경기 침체 분위기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면서 지난해 영업이익은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겨우 적자를 면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4분기 반도체로 벌어들인 돈은 전년 대비 97% 급감한 2,7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이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었지만 반도체 실적 부진에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문제는 반도체 수요가 단기간 회복되긴 어렵다는 점입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 실적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이제 상반기에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메모리 반도체 3사의 전체 영업 손실이 6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자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일찌감치 투자 축소와 감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의 어떤 당사의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현재까지는 50% 이상 축소를 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투자 감축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인위적인 감산 없이 올해 시설 투자 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해 단기간 손실을 보더라도 경쟁 업체들과 격차를 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반도체 재고가 정점을 찍은 뒤 하반기부턴 가격이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고성능 CPU를 출시함에 따라 차세대 D램, DDR5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고성능 CPU에 고성능 D램이 들어가요. 신제품이죠.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 서버 중심으로 투자가 일어날 것 같아요. 공급 줄이고 수요 늘어나면 가격 반등의 모멘텀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올해 상반기 반도체 혹한기 여파에 우리 기업들의 매출은 물론 수출 실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오늘 서울 택시요금 인상 첫날이죠. 시민들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부담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요금이 비싸진 만큼 택시 서비스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택시를 타니 기본 요금이 4,800원부터 찍힙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역까지 이동해봤습니다. 이전 기본 요금 3,800원으로 가던 거리인데 지금은 2,000원 안팎이 더 나옵니다. 기본 거리는 줄었는데 기본 요금이 1,000원 오른 데다 미터기 오르는 속도까지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대에 종강역에서 신서역까지 약 7km 거리를 이동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택시비가 이전보다 15% 정도 비싸졌습니다.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이 오른 건 지난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오름폭이 커 안 그래도 난방비, 금리 다 올라 불만이 큰 시민들은 더욱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편의점만 가도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일단 교통비도 그냥 1,000원 오른 것 자체가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일부 시민들은 요금이 많이 오른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같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가가 다 올랐는데 사실 저는 이제 20대, 30대들은 그 물가가 오른 거에 비해서 서비스가 그만큼 어느 정도 품질을 받쳐주면 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택시기사들은 기름값 등이 오른 만큼 요금 인상이 당연하다면서도 당분간 승객이 줄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LPG 요금도 많이 올랐고 물가 상승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요금은 올려야 되지만 당분간 손님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점점 나아지겠죠. 택시비 인상을 시작으로 이르면 오는 4월부턴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도 300~400원 오를 전망이라 시민 한숨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가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층에게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 2천 원의 가스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2배로 늘리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차상위 계층 지원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천 원에 추가로 44만 8천 원의 가스요금 할인 혜택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만 명대 초반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N.1 국내 검출률이 50%를 넘기면서 새로운 우세종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확진 규모가 어제와 비슷한데 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오늘 신규 환자는 어제와 비슷해 2만 명 정도입니다. 일주일 전과도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2주 전보다는 16,000명 이상 줄어서 전반적인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59명으로 지난해 11월 10일 이후 82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사망자는 42명 나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우세종이 바뀌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주간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을 집계한 결과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N.1이 50.4%로 기존 우세종이었던 BA.5를 밀어내고 새로운 우세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우세종이었던 BA.5 검출률은 18.3%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BN.1은 델타, BA.1, BA.2, BA.5 변이에 이어서 국내 5번째 우세종이 됐습니다. BN.1은 켄타우로스 변이로 불렸던 BA.2.75 파생 변이로 속도는 조금 빠르지만 중증도는 높지 않습니다. 주간 위험도는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됐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0.75로 유행 확산 기준인 1 미만을 4주째 유지했습니다. 당국은 신규 환자와 위중증, 사망 피해가 감소 추세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가 그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를 결정한 것처럼 코로나 위험이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월 둘째 주 치명률이 0.08로 아직 높고 확진자 가운데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이 22.8%로 10월 셋째 주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2가 백신을 접종하면 확진되더라도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9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위험군의 2가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해외여행 계획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중국 쪽으로 준비하는 분들은 다소 번거로움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한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코로나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양성 판정 시 격리 조치도 취해집니다. 중국은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지난달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와 격리를 폐지했는데요. 한국발 입국자에 한해서만 PCR 검사와 격리를 부활시켰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이달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실시하는 데 대한 보복 조치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초기에 비해 많이 감소했지만 중국 내에서 유행 감소를 의미하는지 더 확인해야 한다며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의 영향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 중국의 방역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청와대 개방이 이루어진 지도 어느새 9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몰려든 관람객으로 인해 발 디딜 틈이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최근에는 눈에 띄게 한적한 모습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청와대 정문 개방! 지난해 5월 74년 역사를 품은 청와대 문이 열렸습니다. 시민품으로 돌아온 파란 기와집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더 크고 더 멋있고 더 웅장하고 여기 들어올 진 저희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개방된 지 9달이 되어가는 현재 청와대의 모습은 어떨까? 눈이 소복히 쌓인 평일 오후 청와대는 고요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아 긴 줄이 늘어서곤 했던 청와대 본관 앞도 찾는 사람이 줄어 한적했습니다. 청와대 개방 직후엔 다음 달 예약까지 불가능할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는데요. 현재 예약 사이트에 접속하면 바로 며칠 뒤 예약까지 쉽게 가능합니다. 실제 개장 직후인 5월과 6월 50만 명을 훌쩍 넘었던 관람객 수는 꾸준히 줄더니 지난해 12월엔 11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청와대를 찾은 사람들은 관람에 만족한다면서도 새로운 볼거리가 없다면 재관람을 망설일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미 봤던 거를 또 볼 만큼 다시 오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관저가 되게 궁금했는데 실내가 전혀 공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청와대 내부에 닿을 수 없는 공간이 많은 것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안쪽까지 걸어 다니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볼 때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영빈관을 오늘 개방이 안 되어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청와대 안에서 열리는 전시나 공연에 대한 홍보마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관람객이 준 것에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 같다면서 사전 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당일 관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등 관람 환경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품으로 돌아온 청와대가 해가 거듭된 뒤에도 사랑을 받으려면 그럴 만한 이유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사실 청와대에 대한 관심이 꺾이는 동안 정부가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특히 영빈관을 미술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큰 그림을 그리던 중에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난 대통령의 청와대 행사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개방을 2달 앞둔 지난해 3월,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공간 대부분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문을 개방한 이후 정부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내놨습니다. 영빈관을 근현대 미술품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등 청와대를 한국의 베르사유 궁전으로 만들겠다는 게 밑그림이었습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처럼 건축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전시하는 개념입니다. 본관과 관저 영빈관은 프리미엄 근현대 미술품 전시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돌발 변수가 잇따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난해 12월 이후 눈에 띄게 늘어난 대통령실의 청와대 활용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5일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국빈 만찬을 시작으로 해외 순방 직전까지 영빈관을 15번, 상춘제를 2번 사용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청와대를 찾은 셈인데 행사 전후 해당 구역의 일반인 관람은 제한됐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 문체부는 올해 처음 보고에서 청와대 활용 방안은 대통령실 자문단이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고 대통령실 자문단 역시 지난해까지 마친다던 로드맵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늘어난 대통령의 청와대 행사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청와대 활용은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공간을 실용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함이며 이전 발표 때 영빈관 사용 방안을 설명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청와대를 국민의 품에 돌려드린 보람과 혜택은 300만 명 가까운 방문객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청와대 활용이
시설 보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심화 조사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치를 판단한 다음에 어디까지는 보존하고 어디까지는 활용하고 아웃라인만 잡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를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실은 청와대 활용 계획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와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감사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에 나섭니다. 감사원의 2023년도 연간 감사 계획을 보면 지난 정부부터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관리 실태 감사가 포함됐습니다. 고용보험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 안전성 강화 대책으로 지급 수준이 인상됐고 코로나19 여파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지난 2018년 이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하반기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역점 정책인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하나로 5년간 18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오늘 새벽 6시 50분쯤 대구 이곡동 성서공단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개 업체의 공장 건물 3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서 헬기 3대와 인력 350여 명을 동원한 끝에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공장 건물의 공조기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합동 감식 등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내 절도범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고려 불상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대전 고등법원은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서산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한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관리 주체라는 게 인정되지 않아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가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가정해서 판단해도 일본 관음사 측이 불상을 20년간 소유 의사를 갖고 소유해서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김기현 의원을 모르고 꽃다발도 김기현 의원 쪽에서 뭐 준비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거든요. 사실 있어서는 안 된 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사실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만약에 선거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 선거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 왜 청년 콘서트에서 그 양말을 보여주신 게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냐. 제가 보통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냐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예, 글쎄 말입니다. 사실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가수 남진 씨가 의원님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만났으니까 모르는 사이는 아니겠죠. 그 자리에서 만났으니까 모르는 사이는 아니겠죠. 의원님 혹시 그 사진 속에 있는 꽃다발은 어디서 준비한 건가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현장에 가니까 있었던 거니까요.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갔고 그 자리에 남진, 김윤경 두 분이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고 갔더니 꽃다발을 준비해서 전달해줬고 그래서 꽃다발을 감사하게 받고 그 자리에서 같이 응원하는 엄지척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다고요. 또 다른 또 뭐가 좀 있어요. 저 아내하고도 사실 연애를 해서 결혼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만나가지고 좋습겠어요. 머리 소독도 안 벗겨지게 그리고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윤석열.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기현. 제가 치매는 아직 안 왔는데 죄송합니다. 사랑이 뭔지 2월의 첫날인 오늘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도 안팎까지 올라 야외 활동하기 한결 수월한데요. 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낮 기온은 2도로 다시 예년 이맘때 수준의 겨울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량만 늘겠습니다. 다만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역은 대기의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6도, 대전도 영하 6도, 대구는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도, 대전 4도, 광주는 5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수준의 겨울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